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이제 큰형님의 나라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알쓰유.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공동체를 되게 중시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면 분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과 법적 분쟁에 대한 그 수요가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변호사가 예전 같지 않다. 여러분한테는 변호사가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먼 사람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정재영입니다.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격렬하게 다투기도 하고 탐정처럼 직접 증거를 막 수집하러 다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보다 먼저 변호사한테 연락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일상에 가까운 이미지인데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한테는 변호사가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먼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하위권이라는 사실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변호사 수가 도대체 왜 적은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변호사의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를 볼게요. 가장 많은 국가가 인구 10만 명당 694명의 이스라엘이고 2위가 403명의 이탈리아, 3위가 401.6명의 미국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15.8명으로 20위 정도 되는 반면에 일본은 28.6명으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일본 외에는 핀란드가 45.8명, 멕시코, 콜롬비아가 각각 50명으로 최하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위인 일본하고 최상위인 이스라엘은 거의 24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라마다 변호사 숫자가 차이가 날까요? 나라별로 변호사 수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텐데요. 우선 법 체계의 차이 때문이라고도 보입니다. 법 체계는 크게 판례 중심의 영미법 체계와 법률 문헌 중심의 대륙법 체계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법 체계를 깊게 파고들면 너무 재미없고 또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비교해 볼게요. 판례법주의 영미법 체계는 개별 사안마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변론과 또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대륙법 체계에서는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종속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역할이 되게 폭넓게 인정되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변호사가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가 많은 경향이 있고요. 이런 영미법 체계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대륙법 체계는 독일,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문화적 요인이 있을 텐데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이제 큰형님의 나라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알쓰유.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거나 Talk to my lawyer. 변호사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하죠. 이렇게 법적 분쟁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그만큼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인데요.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공동체를 되게 중시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면 분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이 정말 좁다라는 말이 여실히 느껴지는 것처럼 몇 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아는 사람이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변호사를 찾지도 않기 때문에 수요도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한국, 일본 외에도 비슷하게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국선 변호사의 숫자가 더 적은 나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이 국선 변호인의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형님의 나라 미국인데요. 4.2명이나 되고 한국은 1.7명, 일본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약 4배나 많은데 국선 변호사 숫자가 비슷하다는 걸 보면 한국의 국선 변호인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국선 변호인의 숫자가 적을까요? 국선 변호인은 국가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국가별 예산과 선임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나 국선 변호인한테 얼마만큼의 보수를 줄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국선 변호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깝게 왜 내가 낸 세금을 범죄자한테 쓰냐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보다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수를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대표적인 짤이 있어요. 옛날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인데요. 거기서 이제 배우님께서 내가 국선 변호인 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이라고 한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13년이 지난 지금은 50만 원까지 보수가 올랐긴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그 돈 때문에 사건을 막 등한시하는 저질의 변호사 이미지로 나오긴 하는데요. 많은 국선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의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한국의 변호사 수가 비교적 적은 수준이지만 변호사 숫자는 매년 1,700명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딱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변호사 숫자는 18,000명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36,000명 수준으로 딱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법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제 시장에서 몸소 겪고 있는 저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아주 많이 배출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법률 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이 과열되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그 절대 수가 적은 때에는 무변촌,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예 없거나 변호사가 너무 없어서 적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그런 물리적인 지역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포도가 넓어지게 됐고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로펌도 생겨나고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건데요. 전통적인 로펌이 하나의 본사에 이제 모든 변호사가 모여서 있는 그 형태였다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 외에 각 지역마다 수많은 지사를 두는 형태의 로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음식점처럼 본점 외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여러 지역에 두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급가도 낮아지고 물리적인 접근성도 좋아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해져서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부담도 적어져서 좋은 거죠. 물론 변호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법률 자문과 법적 분쟁에 대한 그 수요가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기 때문이죠. 변호사의 1인당 수임 건수 추이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평균 수임료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랑 물가는 오르는데 수익이 줄어드니까 변호사들끼리는 변호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또 소비자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소비자의 선택 장애라는 건데요. 이제는 변호사 숫자만 많아지게 된 게 아니라 개개인의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건만 치더라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로펌이 검색창을 뒤덮을 만큼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는 단 하나의 선택만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일을 맡겨야 되고 거액의 수임료를 내야 하는데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아요.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PR에 집중하고 있고 또 많은 돈을 써서 화려하게 광고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실제로 일을 잘해주는지 나한테 얼마나 성실하게 해주는지 판단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변호사인 제가 봐도 모르겠으니까요. 변호사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변호 철학, 경험치, 사건에 대한 열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광고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택하라 해도 어려운 판에 이제는 비교군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눈 딱 감고 아무나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도저히 어떤 변호사한테 일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쩌면 과잉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또 어떻게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관적인 생각으로 특별편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취지에 맞춰서 변호사 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의료공학을 대학 때 전공하고 변호사가 된 케이스라서 의료소송이나 공학적 관점이 필요한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인지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변호사 플랫폼들인데요. 변호사협회와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법률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플랫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변호사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간단한 상담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의 하나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재밌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송금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공보수를 담보로 수임료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거액의 수임료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보조 서비스나 법률 서면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낮아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점차 많은 분쟁들에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이제는 법적 분쟁은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프레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법 격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이 그것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법적으로 다툴 일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인지 이러한 격언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법률 시장의 접근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권리에 잠자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이고 또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빨리 그런 세상이 와서 모두가 억울한 일이 없는, 모두가 자신이 이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